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스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뭐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잖아요, 주말에. 근데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회복이 됐다. 워낙 그 월요일 날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많았는데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나마 생각보다는 덜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는 그런 이슈가 또 완화가 되면서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동시에 이제는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삼성전자 또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2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런 상승폭이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12조 원이 넘어섰거든요. 예. 오랜만에 또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점들이 저는 의미가 있고 실제 시장의 전망치는 낮았어요. 그 연합뉴스 인포가 이제는 조사한 거가 있었는데 예. 이 증권사들의 그 컨센서스를 조사했었거든요. 했더니 이걸 종합해 보니까 10조 한 3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연합인포에서 조사한 게 이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더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을 이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삼성전자의 깜짝 실정은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역시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자료 화면에 나왔었는데 분기 매출이라든지 분기 영업이익으로 봐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매출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86조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넘게 올랐고요. 이 영업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2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본다 그러면 한 31% 정도 이제 늘어난 수치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3분기 잠정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메모리 가격 상승세입니다. 평균 단가가 많이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대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뭐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HBM 다 호조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쌍끌이 효과가 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에 띄고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게 사실 이게 여기서 한 매분기마다 2조 원씩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적자 폭이 좀 줄었을 거다. 뭐 구체적인 부문별로 실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2조 원대 적자가 1조 원대 적자로 좀 줄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보면 삼성전자의 스타게이트 이슈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오픈 AI와의 관계 여기서 이제 스타게이트에 참여해달라. 스타게이트가요 우리 돈으로 보면 700조 원에 대한 막대한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에 일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다 보니까 이런 실적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AMD와의 관계죠. AMD가 이번에 오픈 AI의 공급망을 체결했는데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기대감도 높아지다 보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호조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승세 이어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뭐 환율은 좀 걱정이 되죠. 항상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은 왜 이렇게 환율이 치솟냐 이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슈 때문에 달러 들고 들어오죠. 그다음에 뭐 나쁠 이유가 없는데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경상이익도 잘 나오는데 왜 지금 환율 한마디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하게 잡았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는 기준금리에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입니다. 근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왔다가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아마 이제 금토일가 열리면 동결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동결로 예상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채권 쪽에서 돈을 뺐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이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제는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게 달러 약세에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지금 인버스 상품 조사해봤더니 인버스 상품에 많이 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 인버스 상품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약세가 되면 돈을 버는 상품에 이제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욕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ETF 상품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 보고 있고 현재까지로는 한 달 들어와서 마이너스 5%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달 들어와서 이게 환율이 37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지금 분위기상 봐도 당분간 환율은 1,400원대 이상, 1,400원 30원대까지도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우려스러움은 계속 시장에 나오고 환율 당국이 지금 구두 경고를 내놨는데 과연 이제 스무스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미세 조정까지 갈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평론가님.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고 만약 이 셧다운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달러 약세가 지금 될 거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또 오를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지금 이제 만약에 셧다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달러 약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워낙 제가 봤을 땐 달러 자체 문제보다는 이 달러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일본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 이슈. 그러니까 지금 재정 지출 확대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일본의 가치는 엔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프랑스의 또 정치 혼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셧다운이 길어지고 펀더멘털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면 투자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겠죠. 그러면 달러 약세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혼조세예요. 강세 이유도 있고 약세 이유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1,400원대에서 높게 형성돼 있는데 뭐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금 오른다 그러니까 금 투자 많이 하시죠. 네. 환율 해지가 안 돼요, 금 투자는. 환해지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금을 사시면 손해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피부로 딱 와닿으시죠. 내가 금 산다 그러면은 환해지가 안 되다 보니까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사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예.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환율이 높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져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물가, 가공식품 물가 높은데 가공식품은 진짜 수입 물가의 직접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아쉽지만은 당분간은 이렇게 환율이 높음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앞서 그래서 그 금리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동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많아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그런 배경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이죠. 지금 환율과 부동산인데 금통위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 강세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게 금리까지 낮춰 보십시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럼 환율 더 치솟습니다. 예. 그러면 금통위가 과연 위원들이 이런 고환율 시기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무리다. 그래서 아마 동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또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마용성 중심, 한강벨트 라인, 강남, 그다음에 과천 이런 쪽에서 또 계속 오르잖아요. 분당.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유동성 더 풀어준다? 이거 자금 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더 간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에 돈 몰리는 거 막아야 된다. 예. 이거 투자 쪽으로 증시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돈을 더 푼다?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동결 의견이 더 많다. 물론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동결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또 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서 검토 중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그 새로운 대안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예. 그럼 투자 시기를 나누는 거?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업프론트라고 이제는 미국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불인데 그 선불의 개념은 그 일시금 형태죠.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완벽하게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내놔라 이건데 힘들잖아요. 예. 외환보고의 84%가 일시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뭐 제2의 IMF가 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이런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산 투자, 그러니까 시기를 나눠서 조금씩 갖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서 계속 그래서 어필을 했고 통화 스와프와 맞물려서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오고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든 간에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뭐 그게 분산이 됐던 시기가 나중에 뒤로 미뤄지던 간에 부담된 금액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그럼 궁금해지는 건데 3,500억 달러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협상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부담스럽다. 네. 이건 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그때 얘기했을 때 이미 뭐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럼 그 합의를 했었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였죠. 이제 3,500억 달러에 투자를 하되 대부분이 이제 대출 아니면은 보증이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그거예요. 3,500억 달러를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한도를 우리가 보증서 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에 대해서 선불, 일부에 대해서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나오고 있지만 본인 입으로 업프론트라고 선불로 내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제 결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부의 생각대로 이 보증과 대출 구조라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그것도 장기간에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면 저는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라고 보지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건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3,500억 달러의 현금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딜레이 되고 있고요. 예. 통화 스와프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당연히 이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만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런 것 같아요. 통화 스와프도 체결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보증과 대출로서 투자가 되는 부분. 그러면 정말로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사실 무제한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항상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이게 미국적으로 목을 맹 수밖에 없는 게 통화 스와프 좀 해줘 이거였거든요. 무제한 통화 스와프 해줘.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역이용해서 만약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사실 좋은 거죠. 사실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일단은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예, 무제한 통화 스프를 한 나라는 대부분 이제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니까 달러를 무제한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빌려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뭐 빌려주겠어요. 또 한 가지가 항상 우리나라를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러겠는데 길들일 때 이런 거예요. 우리 통화 스와프 우리는 기축통화하고 경제 1위 그 나라고 달러 가지고 있어. 우리가 좀 어려울 때 뭐 선심 쓰듯이 일부분에 대해서 통화 스와프를 해줬거든요. 일부 기간 동안만.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를 약간 이렇게 컨트롤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기가 사라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일부 통화스와프는 해줄 수 있어도 무제한으로 이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거는 아마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는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다리기,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화 스와프도 일부분 체결하고 그다음에 뭐 미중 간의 관세, 그러니까 한국과의 한미 간의 관세가 이제 해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조속히 이루어지길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 최종 문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에이펙 전에 가능할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너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입장도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미 간의 관세 이슈를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에 이제는 하겠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1차 목표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외교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에이펙 이전에 이제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1차 목표로 삼아서 뭐 잘 해결되면은 어느 정도 실무 협의, 우리가 이걸 기술적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실무 협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안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시간에 쫓겨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의 또 중요한 점 이슈는 이제는 그 지금의 자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게 모든 외국 투자자분들이 경주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만나느냐. 지금 뭐 거의 안 만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만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들의 지금 경주,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준비를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여쭤볼게요. 증여. 이 증여를 집합 건물, 뭐 아파트라든지 네. 빌라 이런 것들을 이제 증여를 하잖아요. 그게 3년 만에 최대다라는 기사들이 있던데 이런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자산가라면 전 자산가가 아니라서 예. 자산가라면 저도 증여할 것 같아요. 지금 하겠습니까? 네, 예.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죠. 증세 언급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 오르기 전에 증여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더 상승할 것 같은 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금이 오른다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우면. 근데 지금 시장을 보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뭐 좀 나이가 들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팔질 않겠죠. 당연히 이게 증여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증여세를 내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지금 증여를 많은 분들이 특히 선택을 하셨고 특히 강남 쪽에서 증여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이 부동산 상승에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분들이 아마 증여를 선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마 당분간은 증여는 좀 늘어날 것 같다. 그게 집값이랑도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집값이랑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불패 신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만약에 팔면 손해잖아요. 차라리 증여를 통해서 이게 대물림 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은 거죠. 어차피 지금 20억 하는 거 나중에 30억 될 거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증여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매도가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급매물이 나와야 이제 가격이 이제 다운이 될 텐데 계속 증여를 통해서 자산이 계속적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또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 가격 그대로 지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산가들에서는 지금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더욱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